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복래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올해로 73, 저는 이 동네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직도 손은 억척스럽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낡은 고물상에 갇힌 늙은 할머니로 생각했죠. 저를 멸시하고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아들 경수와 며느리 미나 그리고 손주 민호까지요. 그들은 제가 고물상에서 푼돈이나 벌며 사는 구식 할머니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다 명절에나 찾아오는 아들 내외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런 거 하시면서 살아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시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꼴 보기 싫다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 자식들인데 말입니다. 그저 조용히 고물이나 만지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귀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리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떠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겠구나. 라고요. 재개발은 이 낡고 오래된 동네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제게는 더욱 그랬죠. 저의 고물상 부지가 재개발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저를 보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이제 큰돈을 만지겠네.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제 아들 내외였습니다. 경수는 그동안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재개발 발표가 나자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었습니다. 그놈은 제게 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겠다. 그의 말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아닌 고물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제 고물상 부지에 땅 문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게 웬일이니? 이렇게 찾아와주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그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경수는 제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사세요. 이 고물상도 이제 정리하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며느리 미나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어서 빨리 고물상에서 내쫓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그들은 이미 재개발 보상금을 모두 차지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손주 민호는 또 어떻습니까? 며칠 전 제게 전화해서는 할머니,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새 컴퓨터 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돈줄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달은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들은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불안함은 곧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하고 무지한 할머니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그들의 탐욕에 맞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극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온 건 딱 재개발 발표가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수요. 제 아들이죠. 그놈은 평소에 저에게 전화 한 통 없는 놈입니다.
명절 때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아이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부러 고물상 안까지 들어와서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의자에 앉는 겁니다. 아니, 의자도 닦지도 않고 그냥 앉아버리더군요. 그 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 무슨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하다. 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경수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이 동네 재개발된다면서요? 세상에, 이 낡은 고물상이 이렇게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제 고물상에 있는 낡은 물건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녀석이 재개발 보상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요. 경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보상금도 제가 관리해드리고요.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이런 큰 돈을 관리하시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겠다. 그 가증스러운 태도에 속이 뒤틀렸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경수는 제 웃음을 보고는 제가 그의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 며느리 미나도 같은 마음이었죠. 며느리는 경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우리 이제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 통화 내용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아니, 저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압박하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수작이겠죠. 미나는 그 꿈에 부풀어 있었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최신 아파트를 검색하고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이는 모습이 눈에 훤했습니다. 손주 민호는 또 어떻습니까? 제게는 고물 같은 낡은 핸드폰을 쓰라면서 자기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써야 한다며 조르더군요. 그 낡은 핸드폰은 제가 경수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핸드폰을 던지듯이 주고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물상에서 고물만 주워오지 말고 이제 좀 세련되게 사세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테니. 겉으로는 순진한 할머니인 척, 아들의 말에 순응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계획을 세웠죠. 사실 저는 이 동네 고물상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온갖 물건들을 보면서요. 그러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지, 누가 제게서 무언가를 뜯어내려 하는지요. 경수와 미나 그리고 민호의 눈빛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심하게 보지만 그 한심한 할머니가 가진 돈에는 눈이 멀었죠.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노인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컴퓨터가 있었죠. 컴퓨터라니 저는 만져본 적도 없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노인정 컴퓨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앉아 마우스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제 손은 평생 고물상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느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우스를 잡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노인정에 남아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만 겨우 할 수 있었죠. 경수가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저도 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성년 후견인 제도, 부동산 계약서와 같은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아들 내외가 꾸미고 있는 음모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SNS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미나가 제 앞에서 자랑하던 SNS를 저도 직접 해보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저는 SNS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그곳에 온갖 허세 가득한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죠.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 그 모든 것을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모든 사진과 글은 저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그들이 올리는 모든 게시물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무시하던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 조용히 제 계획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허세와 탐욕이 곧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방 먹여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용히 고물상으로 돌아와 저는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아까 아들이 앉았던 의자였죠. 그때 그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효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경수는 본색을 드러냈죠. 어느 날 아침 경수는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죠. 경수는 저를 신경과 의사 앞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세요.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헛소리를 했다는 건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건지. 경수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그곳에서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아들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보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할게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그게 무엇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수가 작성한 서류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의 서류를 찾기 위해 저는 매일 밤 노인정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온갖 검색어를 입력하며 서류의 행방을 찾았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노인정 컴퓨터로 경수가 작성한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 재산관리 위임장, 치매 소견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그 서류들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죠. 저는 다시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의 탐욕은 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배우면서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하여 반격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숨겨놓았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문득 오래전 고물상 사물함에 보관해둔 낡은 서류 뭉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종이가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서류들이었죠. 그 중에는 제 고물상 부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고물상을 처음 시작할 때 작성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꺼내보면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때 저는 계약서 한 귀퉁이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된 비밀 계약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는 그 계약서를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탐내던 재개발 보상금을 지킬 수 있는, 아니, 그들을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저는 그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무력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그들에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입니다. 저는 낡은 서류 뭉치를 든 채로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합원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더군요. 그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 이 동네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실세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복내 할머니,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와 최 회장은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물상을 처음 시작할 때 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는 지금처럼 큰 사업가는 아니었고 그저 힘없는 저를 도와주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그에게 낡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들이 무엇인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알아야 말이죠. 최 회장은 제게서 서류를 건네받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 고물상 부지의 오래된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이 계약서가 아직 남아 있었네요.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서예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단순히 오래된 종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최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계획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서류만 있으면 아드님과 며느리의 모든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드님께 알리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저는 아들 내외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 회장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고물상 부지를 회장님께 양도하고 싶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재개발 후 이 건물에 저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개발 보상금 대신 이 땅을 팔아 새로운 고물상 부지를 사고 남은 돈으로는 제가 이 시설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 회장은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제가 책임지고 성사시키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와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서류는 뭐예요? 경수는 제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잔뜩 흥분한 채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 미나와 손자 민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경수는 제게 달려와 펜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펜은 마지막 점을 찍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경수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수야, 이제 끝났단다. 그날 이후 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수가 위조했던 서류, 미나가 SNS에 올렸던 허세 가득한 사진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까지요. 모든 것이 저의 손에 있었죠. 아들은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수와 미나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시도들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나는 그동안 SNS에 올리던 허세 가득한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달라진 상황을 눈치채고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들의 집에서는 매일 밤 고성이 오갔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동안 느꼈던 고통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저는 새로운 고물상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물론 그전처럼 낡은 고물상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이 끝난 후 그곳에 들어설 새로운 건물의 일부를 제 이름으로 소유하게 되었죠. 저는 그 건물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복내 할머니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곧 이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컴퓨터를 배우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푼돈이나 만지는 고물상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이끈 주인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고물상을 운영하며 쌓아온 제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쯤 경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악행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그에게 내린 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너 스스로 일어서야 해.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가 아니야. 저의 말에 경수는 흐느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복내 할머니의 집을 운영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과거 고물상에서 먼지 쌓인 물건들을 만지던 억척스러운 할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단장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문득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구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경수와 미나 그리고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경수는 구겨진 옷차림으로 초라해 보였고 미나는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잃을 뻔했습니다. 미나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괜찮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너희의 진심은 알겠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적당한 주거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도 주었죠.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모든 억울함을 털어버리고 아들 내외와 손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동네의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추대되었고 저의 이야기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복내 할머니는 진정한 승자이십니다. 가진 것을 지키고 가족까지 되찾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법을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제가 73의 나이에 깨달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삶은 때로 무겁지만 그 안에도 희망은 늘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희망을 떠올리게 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